네, 안녕하십니까. 국내 거주 학습자의 문화 적응 양상 분석을 발표할 석사 3학기 조현진입니다. 저는 한국에 거주한 지 2달 된 2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이들이 겪는 문화 충격과 적응 과정을 베리의 문화 적응 이론, 베넷의 DMIS 모델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인터뷰 대상자입니다. 대상자는 키르기스탄 국적의 림림과 미얀마 국적의 수수입니다. 두 사람 모두 한국 거주 기간이 2달로 매우 짧은데 이는 이들이 현재 고향 문화와 한국 문화 사이에서 가장 민감하게 차이를 인지하고 문화 충격을 실시간으로 겪고 있을 시기라고 생각되어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대상자 A는 키르기스탄 국적이고 대상자 B는 미얀마 국적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한국 거주 기간은 짧지만 고향에서 각각 1년 동안, 2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인터뷰 방법은 대면 인터뷰이고 각각 15분씩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대상자 A의 한국 문화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모습입니다. 편리한 대중교통, 질서와 에티켓, 기본 서비스 범위가 인상 깊었다고 합니다. 먼저 편리한 대중교통입니다. 대상자 A는 한국에 잘 발달된 대중교통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의 정확성에 놀라움을 보였습니다. 버스, 지하철의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봤는데 실제로도 정확한 시간에 맞춰 버스, 지하철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정류장에서만 승차, 하차해야 하는 것 또한 고향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고향에서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행동하는데 한국은 약속된 규범은 꼭 지키는 것이 놀랍다고 합니다. 한국인의 오른줄 서는 것도 약속된 규범을 지키는 것의 한 예입니다. 그리고 대상자 A는 이러한 문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음식 주문시 무료 기본 반찬 제공 및 리필이 가능하다는 것이 고향과 달라 무척 놀랐다고 합니다. 고향은 추가 반찬 시에 별도 비용이 발생하고 메인 요리를 주문하더라도 반찬을 하나씩 따로 주문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상자 B는 한국 문화 중 식당의 영업시간, 빨리빨리 문화, 이동수단, 식습관 및 환경, 음주 문화, 이렇게 5가지가 가장 인상 깊었다고 합니다. 먼저 식당의 영업시간입니다. 한국과 고향의 영업시간이 다른데 고향에서는 아침 일찍 문을 여는 식당이 많은 반면에 한국은 보통 점심시간부터 문을 연다고 했습니다. 고향은 일찍 영업을 시작하고 일찍 마감하는 반면 한국은 늦게 시작하고 늦게 끝나는 편입니다. 또한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인상적이라고 합니다. 길을 걸을 때도 보통 사람들이 주변을 살피지 않고 걷는 것에만 집중하며 빠르게 걷는 것을 많이 봤는데 이러한 문화가 신호등에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신호등에 남은 시간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더 서두르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 같다고 합니다. 또한 고향은 더운 날씨로 인해 가까운 거리도 오토바이를 주로 타고 다니는데
한국은 주로 걷거나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서 문화 차이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추운 겨울에도 시원한 음료수를 마신다는 것, 한국의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야 한다는 것 또한 인상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고향과 다르게 부모나 연장자 앞에서 음주를 할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신기하다고 합니다. 한국의 음주 문화는 어른에게 술을 배우는 문화, 그리고 같이 술을 마시며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문화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부모 또는 연장자와 함께 술을 마실 수 있고 대신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고향의 경우에는 부모나 연장자 앞에서 음주는 금기시 됩니다. 이것 또한 보통은 금기시 되지만 가정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학습자들이 겪은 실질적인 갈등 양상은 종교와 생활 양식에서 나타났습니다. 대상자 A는 무슬림으로서 한국의 강한 돼지고기 선호 문화를 이해하기 어려워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회식을 하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고기를 먹으러 갈 때 돼지고기를 가장 많이 먹고 1인 소비량을 봤을 때도 돼지고기 소비가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고향에서는 금기시되는 음식이 한국에서는 너무나 일상적이고 다양한 요리에 쓰인다는 점에 놀랐다고 합니다. 대상자 B는 빨리빨리가 단순한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에 대한 압박으로 다가올 때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빨리빨리 문화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우선 행정 처리가 빠른 건 편리했지만 일상생활의 모든 일에서도 빨리빨리를 강요받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조금 느리게 행동하거나 엘리베이터를 탈 때 닫힌 버튼을 빨리 누르지 않으면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심리적 불편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단순히 속도가 빠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빠른 속도를 맞추지 못할 때 느끼는 눈치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두 학생 모두 한국 거주 기간은 짧지만 고향에서 한국어를 1년, 2년 배웠기 때문에 한국 문화를 잘 이해한다고 스스로 생각했는데 막상 한국에 살아보니 예상과는 다른 점들이 많아 한국 생활 극초반에는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두 대상자는 각자의 방식으로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대상자 A는 돼지고기를 직접 먹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즐기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타 문화의 가치를 존중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앞으로도 먹지는 않을 것 같다고 합니다. 대상자 B는 이제 스스로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누르거나 대중교통을 탈 때 한국인처럼 빠르게 행동하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였는데 지금은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의 동화가 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겪으며 자국 문화에 대한 시각도 변화했는데요. 먼저 A는 고향에서는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한국에서는 생활하면서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공공장소에서 약속된 에티켓을 지키는 것,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활용 등은 생활을 더 편리하게 해주고 고향도 이런 점들을 도입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대상자 B는 고향 사람들은 여유롭게 생활하는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여유 없이 바쁘고 부지런하게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맞고 틀리다를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나라마다 생활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국가별 생활 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양상을 베리의 이론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대상자 A는 통합 유형에 해당합니다. 한국의 공공예절과 대중교통 시스템, 식문화 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한국 사회의 규범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을 확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규율을 따르고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돼지고기 섭취에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려는 통합 유형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대상자 B는 동아 유형에 가깝습니다. 한국 생활 초기에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와 분리수거 등의 스트레스를 받았으나 현재는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먼저 누른다거나 대중교통 이용 시 느리게 행동하는 사람을 보며 답답해하는 등 한국인과 비슷한 행동 양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자신의 기존 생활 방식을 한국식에 맞추어 행동 양식을 적극적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베넷의 DMIS 모델입니다. 문화 간 감수성 차원에서도 재미있는 결과가 있었는데요. 대상자 A는 수용 단계로 진입 중입니다. 한국에 온 지 2달 만에 고향에서는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불편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국 문화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던 단계에서 벗어나 타 문화를 통해 자국 문화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으며 한국의 시스템이 더 편리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문화 차이를 가치 중립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B는 적응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라는 문화 충격을 경험한 후에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맞다, 무엇이 틀리다를 말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자국 문화를 기준으로 타 문화를 평가하던 태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문화적 맥락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겠다는 다원주의적 시각을 갖게 되었고 타 문화의 관점을 채택하여 실생활에 적용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거주 기간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이 필요합니다.
단기 거주 학습자에게는 한국의 실생활에 즉각 도움이 되고 활용할 수 있는 문화 지식, 특히 한국의 규범과 관련된 교육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 이용 에티켓, 애플리케이션 활용법, 분리수거 규범 등입니다. 또한 빨리빨리 문화처럼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문화의 경우 단순히 규칙을 나열하거나 설명하기보다는 왜 이런 문화가 만들어졌는지, 문화의 형성 배경과 이 문화의 좋은 점은 무엇인지 긍정적 측면을 설명함으로써 학습자의 문화 수용도를 높여야 합니다. 반면 장기 거주자에게는 단순히 자국 문화와 한국 문화의 차이점이 아니라 한국의 심층적인 가치관을 교육하고 자신의 가치관과 무엇이 다른지, 두 가치관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해서 사회 구성원으로 깊이 참여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둘째, 저는 특정 국적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로 특정 종교 학습자를 위한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특정 문화 및 종교적 특성을 배려해야 합니다. 특히 이슬람권 학생들, 우리 무슬림 학습자의 경우 식문화 교육 시 주의가 필요하고 교사가 배려를 많이 해줘야 합니다. 무슬림 학습자들은 돼지고기를 섭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돼지 그림이나 사진 자체에도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편하게 느끼거나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는 편인데요.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돼지 그림을 제시했을 때 눈을 가리는 학습자들도 있었고, 그게 아니라면 눈을 찌푸리는 학습자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들 모두 이슬람권 학습자였는데요. 이슬람권에서는 돼지를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을 오염시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러한 사례처럼 교사는 학습자의 종교적 감수성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돼지 캐릭터, 사진, 그림, 자, 이런 것들을 시각 자료로 제시할 때도 그 이슬람권 학습자들을 위해서 세심하게 자료를 선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통해 제가 느낀 점입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이 겪는 문화 충격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문화 충격은 단순한 차이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화를 지키면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고통스러운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기존 정체성과 새 문화가 충돌하는 치열한 심리적 과정입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를 가르칠 때 단순히 이런 문화가 있다라고 정보만 전달하는 것보다 정보 전달을 넘어 왜 이런 문화가 만들어졌는지 설명하고 그 문화의 긍정적인 측면과 가치를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자의 역할이겠지요. 학습자가 새로운 문화를 정서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교육자가 많이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화적 이해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학습자는 온전히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고, 이는 언어 습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발표를 위해서 두 학습자들을 인터뷰해봤는데요.
학습자들이 인터뷰하면서 다시 한번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각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내 거주 외국인의 문화 수용 특성 인터뷰 과제 발표를 맡은 석사 3학기 서민지입니다. 목차 보시겠습니다. 먼저 인터뷰 대상자 정보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인터뷰 내용을 요약해보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론적인 분석과 고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교육을 위한 시사점 한번 알아보고 인터뷰 청취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을 인터뷰했고요. 인터뷰는 각자 생업이 있는 관계로 따로 만나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하든 영어로 하든 누군가 한 사람은 외국어를 사용해서 인터뷰에 응해야 했기 때문에 그 현장에 만나서 대화를 하면 반응이 좀 빠르게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대면 인터뷰 대신에 비교적 천천히 인터뷰해도 되는 채팅 인터뷰를 선택하였습니다. 인터뷰 시간은 약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A는 베트남에서 온 선생님으로 한국에 온 지는 8개월이 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어를 가르친 경험이 있고요. 현재는 한국에서 아르바이트하고 대학원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상자 B는 남아공에서 오신 분으로 제가 근무하는 학교의 영어 원어민 선생님입니다. 이 선생님이 영어를 전공하신 것은 아니고 법학 전공자라고 하고요. 한국에 오신 지는 1년 2개월 정도 되었고 앞으로도 더 있고 싶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인터뷰 대상자로 이 두 분을 선택한 이유는 한 분은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생이고 한 분은 이제 한국어를 공부하지 않은 영어 교육 근로자로서 각각 한국 문화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인터뷰 전문입니다. 제가 채팅 기록을 다운받아서 가명으로 바꾼 것이고요. 대상자 A 선생님하고는 약 1시간에 걸쳐서 한국어로 인터뷰를 하였고, 그리고 대상자 B 선생님하고는 1시간 20분에 걸쳐서 영어로 인터뷰하였습니다. 영어는 이제 AI 번역기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인터뷰 시작할 때는 이제 나름 요즘에 일은 어떤지, 생활은 어떤지 이런 아이스 브레이킹도 해보기도 했는데 이제 제가 또 저의 사정으로 다른 사람의 시간을 좀 뺏는 게 좀 미안하게 느껴져서 이제 빠르게 본론으로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본론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생활 모습은 무엇인가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오신 A 선생님은 에스컬레이터 한 줄서기 문화가 신기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자리가 많은데 왜 한쪽만 쓰는 걸까 궁금했는데 이제 친구가 요 바쁜 사람들을 위해서 한쪽은 비워놓는 것이 문화다 이렇게 말을 해주었고 그 얘기를 들으니 이것이 타인을 배려하는 바람직한 그런 문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에스컬레이터 문화에 대해서 참고로 얘기하자면 에스컬레이터가 처음 생길 때부터 이랬다 이런 건 아니고요. 2002년도 월드컵쯤에서 이제 효율성과 편의성을 위해서 정부 주도로 캠페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2000년대 들어서야 생긴 문화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나 그런 도심에 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은 문화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간혹 보면 어르신들이 별 생각 없이 두 줄로 서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엔 또 안전을 위해서 한 줄 서서 뭐 옆으로 지나가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에스컬레이터 한 줄 서기가 물론 타인을 배려하는 좋은 문화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한 줄 서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이해를 한다면 좀 더 폭넓은 한국 문화의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추가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어서 남아공에서 오신 B 선생님의 인터뷰입니다. B 선생님은 한국의 치안과 고층 빌딩, 편리한 교통수단, 배달 문화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였고요. 지금 봐도 이제 이동이 매우 빠르고 편하다는 점에 그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놀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지금 정리하고 PPT를 만들면서 다시 생각해보니 하나 아쉬운 것이 있는데 이 B 선생님이 남아공 어디에서 왔는지 물어보지 않았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도 시골 지역에는 그렇게 교통이 좀 좋지 않기도 하고요. 배달이 잘 되지 않는 곳도 있거든요. 제 경험상으로도 이제 뭐 바닷가에 어떤 호텔에 가서 이를 배달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제 가게도 없고 그리고 텅텅 비었다는 뜻의 이렇게 요런 그림만 나온 적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런 남아공에도 이제 교통이 잘 발달된 도시가 있을 것이고 이제 배달 문화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혹시나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비교를 해보았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더 물어보기가 힘들었던 이유도 있는데요. 이분이 서구권에서 왔을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라서 이제 제가 무례하게 보일까봐 좀 걱정도 되어서 이제 더 묻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 문화 중에서 자신의 가치관과 충돌하여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경험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이제 A 선생님께서는 가치관과 충돌하는 정도의 깊은 경험은 아니지만 높임말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으셨던 것 같습니다. 베트남에도 높임말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제가 했었는데요.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한국말로 치자면 요자만 붙이면 되는 그런 단순한 높임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베트남에서 이런 비교적 유연한 높임말을 쓰다가 한국의 이런 복잡한 높임말과 호칭 문화를 접하니 좀 힘들게 느껴졌고 그래서 이제 좀 신뢰가 될까봐 실수해서 신뢰를 할까봐 대화할 때마다 항상 긴장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남아공의 B 선생님 또한 대화 상황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그 남아공에서는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이 좀 당연한 것인데 한국에서는 이런 표현이 좀 무례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이런 걸 알게 돼서 좀 말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도 좀 힘든 점이 있다고 했는데요. 한국인은 참 무채색 패션을 좋아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본인은 이제 본인의 개성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나친 개성의 표현이 한국에서 또 무례로 비춰질까봐 걱정이 되어서 적어도 일터에서는 좀 자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실 이 선생님 이렇게 보면 이런 레게 머리 스타일 하고 있거든요. 되게 멋있는 스타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패션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한국의 무채색 유행에 이제 갇혀 있다 생각을 하니까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가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A 선생님은 처음에는 신뢰를 좀 저지를까봐 계속 긴장하면 말하느니 차라리 모두에게 존대를 하였다고 합니다. 신뢰 표현을 피하는 전략이죠. 그러다가 이제 관찰과 공부를 통해서 점점 호칭 문화에 익숙해지고 네, 이제는 괜찮아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나름 극복한 방법이겠죠. 그리고 대상자 B 선생님은
사실 이제 극복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대신에 본인이 나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B 선생님은 이제 직장에서는 이런 무채색 패션을 비롯해서 좀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좀 돌려 말하거나 하는 것을 하면서 이제 좀 나름 프로페셔널한 자세를 유지하려고 특별히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고요. 그러면서도 퇴근 후에 이제 개인적인 모임에서는 한국 문화를 존중하는 동시에 본인의 문화를 지키려는 이렇게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어 4번 질문입니다. 한국 문화를 배우면서 자신의 모국 문화를 새롭게 바라본 점이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인데요. 베트남 출신의 A 선생님은 이제 존댓말에 엄격한 한국 문화랑 다르게 베트남은 나이랑 상관없이 유연하게 소통하고 이것이 베트남 문화의 장점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정시도착 문화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었는데요. 약속 시간에 이렇게 맞춰 나오는 거를 한국인들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비해서 이제 베트남에서는 이제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서 요런 정시도착 문화가 남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지각을 자주 한 것에 대해서 좀 반성한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아공에서 온 B 선생님은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직설적으로 피력하는 것만큼이나 타인을 배려해서 말하는 것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래서 남아공의 이런 직설적인 화법도 좋지만 타인을 배려하는 한국의 화법도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 이외의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문화가 남아공에 없다는 것을 새삼스레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학교에 근무를 하다 보면요. 새로운 교직원이 전입을 해왔을 때 이런 떡들을 많이 돌리거든요. 떡 말고도 간식도 많이 이렇게 주는데 이런 걸 많이 받아보니까 기분이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공에서 흔치 않은 이런 나눔 문화를 남아공에 돌아가서도 전파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어서 좀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인터뷰한 내용을 가지고 이론적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 베리의 문화 적응 유형입니다. 존 베리는 모국 문화를 유지하려는 태도와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려는 태도의 유무를 가지고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 이렇게 구분하였습니다. 이 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상자 A 선생님의 문화 적응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A 선생님은 한국 문화를 수용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고요. A 선생님은 한국의 시간 엄수 문화를 어떤 규칙이나 통제가 아닌 상대에 대한 존중으로 재해석해서 내면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한 줄 서기와 같은 공공질서를 배려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국 문화를 유지하려는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의 다소 경직된 호칭 문화와 대비되는 베트남의 유연한 소통 방식을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의 존댓말을 익히면서도 베트남식의 편안한 관계 맺기가 가진 장점을 잊지 않고 균형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A 선생님은 전형적인 통합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시간관념과 새로운 질서를 배우는 과정이 자신의 시야를 넓혀 주었다고 직접 언급을 하면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B 선생님의 문화 적응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문화 수용에 있어서 B 선생님은 한국의 높은 치안과 대중교통의 편리함을 적극적으로 누리면서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특유의 나눔 문화, 그리고 음식을 선물하는 문화를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고국에 전파하고 싶어 할 정도로 수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모국 문화를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제 긍정적이었고요. 직설적인 그런 의사소통, 그리고 개성 표현 등 본인의 가치관을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한국의 무채색 패션이나 간접적인 소통 방식에서 오는 이 스트레스가 여전히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B 선생님은 근무지 안팎에서 어떤 동화 압박을 느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포기하지 않는 전략적인 통합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한국 문화와 모국 문화를 모두 놓치지 않는 그런 통합 상태이면서도 직장에서는 이제 한국식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사적으로는 자신의 문화를 긍정하는 방식으로 그런 균형을 유지하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는 전략적인 통합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론은 밀턴 베넷의 DMIS 모델을 사용하여 이제 인터뷰에 대해 고찰해 보겠습니다. 이 이론은 문화 간 감수성이라고 하면서 6단계가 있는데요. 1단계 부정부터 시작해서 방어, 최소화, 수용, 적응, 그리고 다문화적 존재로 진화하는 통합 단계까지 이어집니다. A 선생님은 에스컬레이터 한 줄서기에 있어서 이게 단순한 규칙 습득을 넘어서 그 이유가 바쁜 타인을 위한 배려라는 사회적 가치와 연결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질서 문화를 바람직한 생활 방식으로 내면화하였고, 그래서 긍정적인 가치로 수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존댓말과 호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베트남 문화보다 더 세분화된 한국의 높임말 체계에 그냥 처음에 부담을 경험을 하고 처음에는 이렇게 무조건 존댓말을 사용하는 이런 방어적인 모습을 보였었으나 그 이후에 공부와 노력을 통해서 상황에 맞는 호칭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적응 단계까지 오르게 됩니다. 시간 엄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약속 시간의 엄수를 사회적 압박이 아닌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표현으로 재정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기존에 가졌던 그런 비교적 유연한 시간관념을 성찰하고 정시 도착을 이제 대인관계의 새로운 윤리로 받아들이는 인지적 재구 조화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 선생님은 수용 단계를 넘었고요. 대상 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 범위를 확장시키는 적응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간 엄수 부분에서 나타나는 자기 성찰이 이제 문화적 감수성 발달의 중요한 근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B 선생님은 이제 한국의 치안과 대중교통 시스템, 대중교통입니다. 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화가 제공하는 이런 안정과 편리함이라는 실용적인 가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한국 생활에 안착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제로 작용을 하였고요. 그러면서도 한국의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가치관인 개인주의가 이 내면에서 여전히 충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채색 옷을 선호한다거나 자신의 의견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그런 눈치 문화에 대해서 심리적인 부조화를 겪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그 문화 차이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도 하는데 아직 좀 인지적인 갈등이 있어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B 선생님이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이제 세 번째 모습은 나눔 문화의 재발견입니다. 초기에는 이제 가족이 아닌 이에게 음식을 나누는 거 이게 되게 생소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남아공에 돌아가면 가르쳐주고 싶다고 할 정도로 긍정적인 가치로 재구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타 문화를 자신의 정체성 안으로 통합하는 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B 선생님의 문화 적응 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자면 B 선생님은 이런 직장 내에서 무례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직설적인 의견 표현, 자신의 복장 등을 한국식 예의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으며 그러한 것들이 진짜 나다움을 표현하지 못한다 이렇게 느껴져서 좀 스트레스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은 방어에서 수용으로 넘어가는 어떤 과도기적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어 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점은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단기와 장기 거주 학습자를 위한 재원입니다. 단기 거주 학습자를 위해서는 문화를 가르칠 때 눈에 보이는 생활 문화 규칙 중심의 이제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A 선생님이 이야기한 에스컬레이터, 질서 등 공공장소 예절, 기본적인 존댓말 사용, 시간 홈수뿐만이 아니라 대상자 B 선생님이 좋아했던 그런 대중교통이나 배달문화의 사용법 등 눈에 보이는 규칙을 따라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는 거, 이런 거는 좀 강조해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스컬레이터나 공공장소 예절 같은 것들 좀 못해도 이제 외국인이니까 이러면서 받아들이기 한국인들도 좀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요 시간 홈수는 조금 잘 맞지 않으면 좀 한국인들이 좀 빨리빨리의 성질도 있고 있게 하기 때문에 사적인 자리에서는 조금 더 잦은 갈등이 일어날 것이고 공적인 자리에서는 이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시간 홈수에 대해서는 좀 잘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 거주 학습자에게는 이 눈에 보이는 생활 문화를 넘어서 보이지 않는 문화 가치와 상황별 언어 전략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B 선생님이 느꼈던 간접 화법이나 눈치 문화 그리고 대상자 A 선생님이 고민했던 상황별 협칭 등이 이제 장기 거주 시에 인간관계의 질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교육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특정 국적 학습자를 위한 재원입니다. 특정 국적이라고 하였지만 이제 제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은 베트남, 한 분은 남아공 국적을 가진 분들이고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베트남은 이제 동남아에서도 이제 좀 유교권 문화로 분류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교 문화권이고 남아공은 그렇지 않다는 거 차관해서 이렇게 분류해 보았습니다. 베트남을 포함한 이런 유교 문화권 학생들에게 한국 문화를 가르칠 때에는 어떤 유사성 속에 미세한 차이에 주목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베트남에도 한국말에도 모두 이제 높임말 체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대충 가르치면 이제 한국어의 높임말이 더 엄격하고 어렵기 때문에 간과하고 지나갔다 이러면 이제 실제 대화 상황에 처했을 때 좀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유교권 학습자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때는 특히나 서구권 개인주의를 좋아하는 그런 서구권에 가르칠 때는 한국인의 이제 공동체 의식이 좀 있잖아요. 요거를 단순한 집단주의가 아니라 어떤 정체적 연대감과 공동체주의 이렇게 재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부감이나 편견을 극복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한국의 공동체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획일적이고 인류화하려는 기계적 집단주의가 아니라 정과 상호 돌봄의 가치임을 인식하고 교육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두 개의 인터뷰를 정리하면서 저의 인터뷰를 성취하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대상자는 한국인의 배려 문화, 구체적인 높임법, 무채색 패션의 유행,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는 문화, 눈치 이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결국 이런 아까 말한 집단주의 같은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였다고 제가 함축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제가 이제 원래 집단주의라는 단어에서 느끼는 이미지가 좀 개성을 억압하고 회계성을 강요하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였다고 이제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두 분이랑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런 단점 이면에 공동체적 연대와 상호 배려라는 가치가 있다는 걸 좀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 한국 사회가 이런 양면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어느 한쪽만 볼 것이 아니라 양면을 모두 인정하고 우리 학습자들이 각자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를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는지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